전 시간에 우리 참주의 등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참주가 어떻게 아테네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 정치를 했지만 이 참주 정치의 핵심은 빈민과 빈농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귀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중 다수의 그런 힘을 얻고 독재적 정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독재자가 마냥 독재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아테네가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정말 그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문화 융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아름다운 그 그리스의 극장 테아트론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테아트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보면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테아트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그 각지의 그리스 각지의 테아트론 전성시대를 만듭니다. 이 테아트론에서 뭘 합니까? 당연히 극장이 만들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극과 그 다음에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문화적 행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아테네가 생존 전략은 뭐냐면 워낙 지금 농경지가 촉박했기 때문에 밀 같은 게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 시민들의 먹거리는 대부분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이 곡창지 대산하는 밀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 밀을 안정적으로 갖고 올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아테네가 생존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흑해로 나아가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안정적으로 무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각종 문화가 융성하다 보니까 아테네 최고의 수출품은 아름다운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 인기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고 또 흑해에서 밀을 들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정치적으로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친농민 정책을 굉장히 썼습니다. 그래서 영농 기자재를 대여해주고 영농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현대 정부도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지금 이 참주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그 영특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렇게 테아트론에서 공연할 다양한 비극 공연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스클로스,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 3대 비극 작가가 다양한 비극 작품을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을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아트론의 예시입니다. 에피다우로스라는 도시에 있는 원형극장인데 가장 원형에 각각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극장입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디오니소스 극장도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형식이죠. 여기에 보통 15,000명 이상의 그런 군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냐? 보통 공연이 이루어지면 한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아테나이아 축제 해갖고 아테네 4일간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테네의 공연은 디오니소스 극장이죠. 이러한 형식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3일 내내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보통 한 4편 정도의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의 최고의 비극 작가들의 공연이 하루에 3편, 4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연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 작품이 하나 딱 되고 나면 비극 작품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희극 작품을 하나 공연을 합니다. 비극 작품 하나 보고 희극 작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거죠. 그만큼 아테네 시민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상상을 해보시죠. 하루 종일 앉아서 연극 공연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지금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최고의 연극 등을 그때 보는 겁니다. 지금 살아남은 연극들이 대부분 그때 우승을 하거나 준우승을 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 아테네의 그 시대로 가는 게 정말 소망입니다. 그 시대에 가서 이 극장에서 그 당시에 소포클레스의 공연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거라도 다 내놓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아테네인들이 그걸 해낸 거예요. 3일, 4일 동안 15편 내외의 그런 연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평생 볼까 말까 한 그런 연극들을. 그 연극들을 통해서 페이스트라토스는 참주였지만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각성하고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영웅들의 명예로운 활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연극이 바로 그리스의 학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참주가 그리스 발전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참주는 참주입니다. 이 페이스트라토스는 한 60년간 참주를 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 히피아스라는 아들까지 2대에 걸쳐서 참주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솔론 시대가 있었고 60년 또 참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민주개혁가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 아테네 민주정이 개혁돼 나가는 거 보면 개혁가들은 다 누구냐? 귀족이에요. 민중이 개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민중들의 바람을 읽고 거기에 탁월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클레이스테네스도 굉장히 명문거족이죠. 이 집안이 대대로 이 집정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8년에 거의 100년 후죠. 솔론이 하고 나서 100년 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어떻게 개혁을 하냐? 귀족정이었다. 혼합정. 혼합정은 솔론이 만들어낸 혼합정입니다. 귀족정과 민주정의 그런 모습을 결합한 거였죠. 그런데 바로 참주정을 겪었습니다. 페이스트라토스라는. 그리고 참주정 이후에 민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있었다. 정말 기발한 개혁인데요. 이때 나타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테네 민주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부족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부족제도를 4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족 대표들이 민회를 구성하고 또는 그 중에서 집정관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가 여기서 근본적인 걸 바꾸게 됩니다. 아까 솔론의 개혁 이후에 산악파 또는 해안파, 그 다음 평원파 3개의 정파가 생겨서 갈등과 분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을 참주 시대에도 계속 겪고 있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가 이걸 개혁하려고 딱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원, 그 다음에 해안, 산악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자, 클레이스테네스가 개혁한 건 보면요,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답이 나와요. 저는 그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족제를 개편하고 하나는 민회를 완전 500인 협의회로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500인 협의회의 모태가 된 거는 뭐예요? 솔론이 400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참주가 되면 500인, 400인이 아니라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민회 전체를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다시 500인을 다시 확대 부활을 한 겁니다. 솔론이 만들었던 400인을 국회를 500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테네 국회를 500명으로 확대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멋진 개혁이 일어나는데, 자, 부족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정파가 3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해안파, 평원파, 산악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사람들의 기반이 뭐냐면 도시에 기반한 사람, 해안에 기반한 사람, 내륙 산악에 기반한 사람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 3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구역을 나누느냐?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3개의 구역을 각각 10개씩 구를 만듭니다. 트리티스, 구를 만듭니다. 도시의 구역에 10개국, 해안에 10개국, 내륙에 10개국, 이렇게 10개국씩 30개를 만들어요. 자, 30개를 만든 다음에
이 갈등의 핵심이 뭐예요? 도시파와 해안파, 산악파가 서로 갈등하는 거였잖아요. 지역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귀족과 민중들의 이해가 다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타파하고 이렇게 30개씩 만든 다음에 그레스테네스가 전혀 누구도 발상하지 못했던 발상을 합니다. 자, 10개 부족은 10개 부족인데 저렇게 30개로 나눠진 가운데서 나오는 것과 크리스테네는 이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부족을 만듭니다. 새로운 부족. 새로운 부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도시에 구가 10개 있다고 그랬죠? 도시구에서 하나 뽑아요. 해안에서 하나 뽑아요. 내륙에서 하나 뽑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구로 만들어요.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에서 또 하나 뽑아. 해안에서 뽑고 내륙에서 뽑아서 또 하나 만들어요. 이 구역은 말하자면 행정구역이기도 하고 선거 지역구입니다. 선거구. 왜냐? 민해에서 지금 500명 민해를 뽑는 선거구역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요? 우리 지금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이 시군구가 있잖아요. 광역시가 있고 군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기도, 충청도, 그 다음 호남, 영남이 있어요. 지금 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크레이스테네스가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안동을 뽑아요. 안동하고 경상도의 안동, 그 다음에 전라도의 보성, 그 다음에 충청도의 아산, 이렇게 3개의 도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완전히 지역을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 전국 단위를 10개씩 만든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평원, 산악을 3개로 나눈 다음에 3개 각각 10개씩의 구를 만들고 그 중에서 다 하나씩을 뽑아서 새로운 구를 만듭니다. 부족을 만들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별로 이 혈연 부족이 중심으로 해안에 있는 명문고족 중심으로 이 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마다 귀족 가문이 대대로 집정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을 다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3개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 지역 하나, 내륙 하나, 그 다음 평원을 3개를 묶어놓고 하나로 인위적으로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하나의 구다. 내 구가 어디 있냐면 아테네에 있는 데 있고 저기 30km 떨어져 있는 해안에 있는 어떤 구하고 저기 산악에 있는 20km 떨어져 있는 어떤 구하고 3개가 내 구예요. 그럼 3개 구에서 한 사람을 의원을 또 뽑아내는 거예요. 집정관을 뽑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0개 부족을 만들어 놓고 10개 부족별 50명씩 뽑아라 이거예요. 그 50명은 3개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3개 구역에서 모여서 하나의 구가 됐잖아요. 그 하나의 구에서 50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럼 10개 부족을 만드니까 뭐예요? 전부 다가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전 국토를 그렇게 10개 부족으로 다 섞어서 만드는 다음에 그 중에서 500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군을 뽑고 군대를 구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응? 말하자면 향토 세력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죠? 그 명문 거족이 있잖아요. 지방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시할 겁니다. 언젠가. 장단점이 있겠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있는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왜 못 바꾸냐? 전부 다 기득권에 기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여기에 이 토대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영남의 토대, 호남의 토대, 충청의 토대, 이 토대를 먹고 삽니다. 계속 역대 정치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발상을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정치혁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완전히 나라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혁명입니다. 혁명.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테네를 만들 수 있었다. 이거의 부작용이 그 이전의 부작용이 훨씬 컸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을 통해서 아테네는 나중에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공표를 했는데 엄청난 반발이 또 있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까? 이거 제가 그 아고라에 갔을 때 아고라에 이 안내판에 있는 거를 간신히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적이 있는데, 자, 10개 부족이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 부족이 아닌 거예요. 과거 아테네는 혈연 부족별로 있었던 거예요. 그 혈연 부족이 뭐냐면 지역의 토대를 둔 혈연 부족이죠. 우리도 집성촌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혈연 가운데 유력 가문이 다 정치를 계속했던 그 구조였던데 10개 부족은 전혀 다른 거였잖아요. 크리스테네스가 만든 거는 그 10개 부족은 전혀 관계가 없는 데를 다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13개 다른 해안 지역에 있던 구, 내륙구, 평원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까? 크리스테네스는 제도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10개 부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10개 부족의 영웅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3개의 구에서 가장 희조가 되는 영웅을 하나씩 선정합니다. 그래갖고 아고라에 이 10개 부족의 영웅들을 쫙 동상을 다 세워놓습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광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수인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이수인 장군, 세종대왕은 계속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그를 닮으려고 하고 추앙하고 우리가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아테네인들이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테네인들이 다 모이는 아고라 광장에. 그러면 나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인데 여기 이 구의 영웅은 해안파도 있고 내륙파도 있고 평원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지만 내 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혈연 중심인 걸 어떻게 하면 깨냐? 이건 지역을 깨는 거죠. 다. 그다음 혈연 중심을 깨는 걸로 해서 법을 또 바꿉니다. 그때까지의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름을 뭐라 불러요? 아무개 주니어. 누구 주니어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계속 씁니다. 이름은 똑같고 주니어를 붙이면 그 다음 아들이고 손자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참전용사비 같은 데 보면 우리는 6.25 참전용사비에도 외국 유럽에서 온 나라의 참전용사들 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면 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 다 본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한 사람을 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 이름 대신에 뭐냐면 구를 하는 거예요. 구. 어느 구 누구. 그러니까 마포구 누구 박경기.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보성이다. 보성구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체감을 만드는 거죠. 전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나의 새롭게 창설된 구의 이름으로 다 같이 가드니까 구 사람들이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화를 하니까 이게 금방이 안 됩니다. 이게 몇 년이 흐르면 점점점 사람들이 동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장군은 세 구역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모집하고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구역에 가서 그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리스테네스가 또 한 게 뭐냐? 우리가 솔론이 개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천주가 등장했잖아요. 민주개혁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독재자가 나타나는데 그 독재자가 나타나려고 하면 추방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오스트라티즘.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추방을 하는 제도를 크리스테네스가 만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민주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분야에서도 아테네가 상당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솔론이 아레오파고스에서 하던 최고 법원의 기능을 뭐예요? 상부 법원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미네가 상부 법원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베이시스트라토스는
이 사람도 사법개혁에는 아주 하나 공헌을 했어요. 아테네가 사실은 어느 정도 크게 내면 한 충청남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예요. 아테네 하면 도시국가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 전체가 아테네 그 반도 전체가 아테나이에요. 전체가 아테나이. 그래서 보통 먼 길은 한 60km 이상 되고 폭은 한 40km 이 정도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실 아테네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받기도 좋았지만 각종 문제를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페이스트라소스가 순회법정을 만들었어요. 그 농촌도 다니면서 재판을 해줬던 거죠. 여러분들 그 서부 개척 시대 아시죠?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인들이 순회 재판관이 있었어요. 순회 재판관. 그런 게 다 본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민중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던 사람 있죠. 에피알테스예요. 에피알테스. 이 에피알테스는 이 사람도 역시 하나의 민주 정치의 진열보를 만들었는데 민중에게 재판권을 줬습니다. 민중에게. 아까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민중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에피알테스가 비로소 재판도 민중이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권한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입법 기능만 있었어요. 솔론이 400인에 그 다음에 크레이스테네스가 500인 해를 만들었잖아요. 400인 국회, 500인 국회에서 입법 기능을 했어요. 근데 행정은 당연히 추첨을 했기 때문에 행정관도 추첨된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법권을 준 거예요. 에피알테스가. 이건 엄청난 거죠. 에피알테스는 사실 당시에 기몬과 대립됐던 정치인인데 기몬은 귀족적 성격이고 이 사람들은 민중 성격이었어요. 에피알테스가 민중에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거는 또 엄청난 민주주의의 진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민주개혁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로마는 절대 안 따랐죠. 여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민중이 다 입법, 행정, 사법을 민중이 다 줬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의 복주가 시작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아테네 민중의 세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개혁가들이 이 개혁을 해서 민주제도가 발전이 됐지만 아테네가 진짜 부흥을 하게 되는 아테네의 황금 시대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와의 세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자유와 평등을 확장시킨 덕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5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미티아데스가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때 시민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바로 자유민이 될 것이냐 노예가 될 것이냐. 즉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유정신을 일깨워서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었죠. 사실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테네에 만여 명에 불과한 그 병사 가지고 15만 이상의 대군을 물리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바로 밀티아데스가 해내게 됩니다. 그들이 승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유정신이죠.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의, 그 다음에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중장보병으로 무장한 아테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서양의 최초로 대결한 전투였습니다. 직접 대결한. 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직접 대결한 게 아니라 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해군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처음으로 격돌하게 된 계기죠. 이 중장보병입니다. 근데 중장보병은 아테네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크레스테네스나 에피알테스, 그 다음에 솔론이 개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테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중산층이었어요. 근데 그 중산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들은 총동으로 다 무장을 해야 됐거든요. 여기 보면 총동 방패, 총동 가슴바지, 총동 정강이 바지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었죠. 그리고 밀집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병사들은 이때 이 무장하는 거, 이 무장 무구를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비로 마련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민들은 나가서 싸울 의무가 있고 권리였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실질적으로 무산계급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지금 중장비 총동으로 중무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추산을 하긴, 정확히 추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 검도를 했거든요. 검도를 4년 동안 했는데, 검도를 하려고 해도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도구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 도구만 해도 한 200만 원 들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할 때. 예? 근데 지금은 더 고급화되고 더 이제 비싸지고 했지만, 그거는 단순히 이 연습하는 스포츠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데 막는 총동은 상당히 귀했거든요. 철기 시대이지만 대부분 무장은 다 총동기로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시가로 치면 한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이 무장을 하면요, 스파르타 같은 데는 이 무장병사 한 명에 노예가 7명이 따라붙었어요. 이 무거운 거를 짊어지는, 이거 전체 무게가 한 30kg 정도 됩니다. 다 장착을 하면. 30kg가 되는 총동 무구를 다 장착하고 이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병사들은 굉장히 단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체력이 굉장히 강했죠. 체격은 작았지만 강했다. 근데 이 중장 보병이 마라톤 전투의 제1등 공신입니다. 그 이전에는 귀족들이 말을 타는 기병이 주축이었어요. 아주 멋들어지죠, 기병. 근데 기병은 말을 갖춰야 되잖아요. 말을 갖추려면 더 비쌉니다, 말을. 귀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귀족만이 가능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산층은 저걸 샀던 거죠. 소크라테스도 이 중장보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 중장보병 뒤에서 뭐를 하냐면 돌멩이를 던지거나 함성을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 무산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투석부대입니다. 투석. 돌 던지고 함성을 지르고 하는, 그리고 막 저쪽 병사들을 유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장보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이 중장보병들은 이 페르시아 전쟁,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의 전공에 따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정치적 참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됐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약진하게 됩니다. 자, 레오니다스 왕도 역시 그때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활약을 하죠. 자,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가 또 승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차례의 페르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테네의 황금기, 민주정이 꽃피는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이 황금시대는 바로 이런 피를 흘리고 나서 그 대가로 쟁취됐습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정말 아테네 부흥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할 때까지만 해도 인류국가가 아니에요. 최고의 인류국가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한 데는 크린토스였어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는 밀레토스, 그 다음에 사모스, 이런 데가 경제적으로 훨씬 부강했어요. 아테네는 내세울 게 있는 게 없었어요. 요 페르시아 전쟁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육군도 별로 작았고. 그런데 아테네가 완전히 제국으로 성장하고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바로 이 살레메스 해협에서 해전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테미스토클레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아테네가 살 길은, 스파르타는 육군이지만 우리가 살 길은 해군이다. 10여 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 그때 뭐냐면 아테네 남부 지방에 은광이 발굴됐어요. 엄청난 은광이 발굴됐어요. 거기서 엄청난 부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테네 시민들 전부 다 뭐냐면 이 부를 다 골고루 나눠 갖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가 절대 반대했죠. 안 된다. 언젠가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살 길은 10년 전에 페르시아 침략을 해 마라톤 전투에 이겼지만 언젠가 다시 온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 해군을 만드는 거다. 육군은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3단 노선. 3단 노선. 어마어마한 대죠. 지금으로 봐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완벽한 군함이 만드는 게 처음인 거예요. 3단 노선이라는 건 뭐냐면 노를 젓는 게 3단이에요. 3단. 3층으로 노를 저은 거예요. 3단으로. 여기에 지금 하나의 배면 얼마 타느냐? 200명이 탑니다. 200명. 200명이 타는데 노를 몇 명이 젓느냐? 170명이 져야 돼. 그래서 이 배가 엄청 이게 힘든 거예요. 바다에서 이게 노만 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무동력선이잖아요. 이 노를 저어서 그래서 노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노를 많이 한 배를 만드는 게 3단 노선이에요. 날렵하죠. 여기 보면 앞에 여기 총동기가 달렸어요. 삐죽하게 나는 총동으로 딱 됐죠. 이 3단 노선은 그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만든 이 아테네 함대 200척을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거는 사실은 만드는데 급조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요. 수군이 경시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3년 전부터 배를 엄청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라자수행으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배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지금 평화시에 웬 배를 전함을 저렇게 만드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군이 오는 거, 외구들이 오는 거를 바다에서 무찔러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전쟁에 거의 달인화되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전국 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전쟁을 했잖아요. 그 영주들 간의 전쟁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전투 경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조선 군대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군대의 생명은 전투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전투 경험이 없는 우리 조선 땅에 일본군이 만약에 상륙을 하면 우리 도륙이 될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우수한 조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판옥선을 잘 만들어서 바다에서 막자. 이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던 게 주요했던 거죠. 거기다 거북선까지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판옥선으로 우수한 그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영화 여러분들 명량 보면 거기 판옥선이 충파작전이라고 해서 그 외선을 딱 충돌시켜서 그 격침시키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조선배가 지금 일본 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떨어져서 함포 사격을 해서 침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작전만 썼습니다. 하객기진도 그 작전을 쓰는 겁니다. 멀리서 함포 사격을 통해서 격침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일본 배는 포를 실을 수가 없었어요. 포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가 그 요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 수군에서 만약에 노획한 거 가지고 일부 장착을 했을 뿐이지 애초에 포를 못 싣고 왔어요. 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 판옥선은 밑바닥이 평저선으로 평평했기 때문에 함포 사격이 아주 적격이었죠. 어쨌든 우리 조선배가 함포 사격으로 이겼던 겁니다. 반면에 이 지금 3단 노선은 방식이 뭐냐? 적선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걸로 가서 옆구리를 충돌시켜서 구멍을 내서 침몰시키는 겁니다. 여기 아까 1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명은 뭐 지금 배 유도하는 사람, 탐망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노 젓는 거 박자를 맞추는 사람 등등의 이제 갑판원들이 있고 실제 싸우는 전투병은 20명이 안 됐어요. 20명이 안 됐어요. 그럼 뭐냐? 가서 저게 배를 뚫고 허둥지둥 하는 사람들이 겨울로 오면 바로 도륙을 하는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척이면 벌써 200명씩 200척이면 뭐 4만 명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륙을 하면 전체가 군사로서 이렇게 하지만 바다에서는 170명이 도를 젓는 겁니다. 근데 이 3단 노선이 170명이 자유자재로 이게 배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을 격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단 노선에 이 배를 저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노자비잖아요. 노자비가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최고의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1등 공신.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누구예요? 중산층, 용장보병이 이겼잖아요. 근데 테미스토클레스가 육군을 다 패하고 다 해군으로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육군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장보병을 없애고 이 해전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등 공신은 노자비다. 노자비들은 무산자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육군이 있을 때는 뭐예요? 투석군이에요. 돌멩이 던지고 함성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무기 하나, 창 하나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노를 저으면서 최고의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당연히 1등 공신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제 페리클레스의 황금 시대가 옵니다. 이게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민중들에게 질책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치인이죠. 어떻게 정치인이 민중들을 질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페리클레스는 했습니다. 왜? 그는 민중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리더십이 탁월했고 스스로 아주 청렴하고 그 다음에 강직하고 또 정치를 이끄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이 페리클레스의 황금 시대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의 토대가 됐다. 그래서 바로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페리클레스가 첫 번째로 한 게 우리 아테네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바로 아크로폴리스의 1, 2차,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던 이 당시에 신전이 다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다 불태워서 다 소멸됐습니다. 세 차례 전쟁을 통해 다 불사 없었던 폐허가 됐던 그 폐허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접던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찬가죠. 이 승리의 찬가는 누구에게 상한 거냐? 아테나 여신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아테네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아테나 여신의 찬가로 파르테논 신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의 황금 시대에 부과됐던 민주주의의 양태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론이 만들었던 400명 국회는 500명으로 확대됐죠. 국회를 5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0부족, 지역주의를 탑한 10부족에서 50명씩 해서 500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뽑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닙니다. 각 부족에서 뽑힐 때 30세 이상이어만 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뽑히는 자격. 뽑는 자격은 20세부터 뽑을 수 있었지만 뽑히는 자격,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중에서만 추첨을 했다. 그리고 이 추첨돼서 뽑힌 사람은 1년 동안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란 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험 봐서 된다면 나도 되겠다. 누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선출직은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바로 뽑히는 거죠. 민중의 선택으로. 자, 여기 지금 이 10개 부족에서 50명씩을 지금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을 뽑는 게 어떻게 뽑느냐? 추첨이에요, 추첨. 자기가 희망한 사람, 나 그거 해보고 싶다. 그럼 희망한 사람 다 모아놓고 그 사람 중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된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최소장수, 대장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뽑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내 지역에. 자, 10개 구역에 50명씩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장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아무나 추첨할 때 문제가 뭐겠어요? 역량 부족이 문제가. 그렇죠. 역량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어? 우리 몇천 명 중에 50명인데 이 사람이 우리 잘 대변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해안 지역, 지역구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나라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나라 남쪽에 있고 지역구가 세 군데로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세 개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의문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제도를 만듭니다. 시험. 추첨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도끼마시아라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갖고 정신상태, 이 사람은 어떤 국가관, 그 다음에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나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서약을 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는 거죠. 술주정뱅이를 국회의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페르나를 국회의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정상적인 시민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를 했다. 결국 청문회와 같은 것이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와 같은 이런 시험제도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에우티나라고 해서 임기 끝나면 1년인데 임기 끝난 사람은 전부 다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를 고안을 한 거예요. 아무나 다 해도 좋다. 단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선별해서 국회의원 시킨다. 끝나고 나서 당신이 부정축제를 한 게 없는지 잘못한 게 없는지를 감사를 합니다. 감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야 그 사람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형별을 받는 거죠. 우리는 낙선하면 끝입니다.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 도입하고 싶어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그럼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까요? 국회 운영하는 방식 50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500명이 모이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전체 모임은. 그리고 전체 모이는 걸 그렇게 하고 매일 국회는 사실은 매일 열려 있습니다. 365일 열립니다. 그래서 50명씩은 매일 열려요. 50명씩은 항상 있어야 돼. 근데 50명씩은 어떻게 한다? 10개 부족이 50명씩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10개 부족이 계속 번갈아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 365일이잖아요. 1년이. 365일을 10개 부족이 계속 해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 A구에서 이번에 담당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10분의 1 감당해요. 또 저기 해안파가 중심이 돼. 해안파하고 내륙파가 있었던 저기 순위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한 36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를 할 때, 36일 통치를 할 때 우리 구역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36일 후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세 개 구가 합치된 그건데 하나의 구가 됐던 건데 36일간 그들에게 통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책이나 특혜를 주는 정책이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견제가 되는 거죠. 이게 50명이 딱 지정이 되고 나서 50명 중에 한 명이 의장으로 뽑혀요. 이것도 매일 추첨을 해요. 매일 추첨을 해요. 자, 매일 추첨을 해서 그 사람이 국가 원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이 없으니까 아테네 왕이 없다 그랬죠. 국가 원수가 됩니다. 평의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 평의의 의장은 오늘 저녁에 날이 새면서부터 그 다음 날이 셀 때까지 1일간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국가 원수 왕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 다른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의 최고 통치자,
1인자가 누구든지 돼볼 수 있는 거예요. 뽑히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6일 동안 50명이 되니까 36명은 한 번씩 국가원수가 돼보죠? 응? 36명이. 그 다음에 10개 보조금은 360명이 국가원수가 돼보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일매일 국가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우리 시장군수도 매일매일 시장군수가 한 명씩 바뀐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국가원수가 돼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원수가 하는 게 뭐냐? 국가직위를 관리합니다. 모든 결정권은 거기서 갖고 있어요. 평의회 50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전체 민의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추첨에 의한 사람이 누구라도 국사를 다 좌지우지했다. 단 추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되는 사람. 뭐겠어요? 이렇게 행정관, 민회에는 추첨한 사람으로 됐지만 추첨해서는 안 될 사람 누구겠어요? 군대 지휘관. 군대 지휘관을 추첨해서 된다? 군대를 지휘하고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라 촌망이 걸린 건데 여기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묶어나가면 되고 조화를 이루면 되지만 군대 생사가 다 달려있는 것들을 병사들 생사가 달려있는 걸 추첨해서 장군을 뽑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건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테고스를 뽑았어요. 스트라테고스 이 영어로 치면 그게 바로 스트레티지, 전략이라고 하죠. 스트레티지의 원어입니다. 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운영하는 사람, 군대 지휘를 운영하는 사람, 전략을 다루는 사람, 스트라테고스는 바로 선출을 했다. 10개 부족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그건 뽑았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자, 그 스트라테고스 중에 한 명이 바로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스트라테고스 중에서 단 1년씩 임기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뽑히게 되는 겁니다. 15년 이상 계속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권했죠. 제가 이디오테스의 어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법의 지배를 관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고 이게 바로 투표 용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 열린 구멍이 있는데 열린 구멍이면 찬성, 닫힌 구멍이면 반대를 나타내는 거죠. 투표 용구가 있죠. 그 다음에 민회에서 발언할 때 이거는 물시계예요. 물시계. 예,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발언 시간을 다 제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발언을 몇 분 줘요? 5분. 5분 발언이다. 5분 발언. 5분 발언으로 스타가 되기도 하고 또 지탄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시계를 통해서 발언 시간도 제한을 했습니다. 왜? 누구든지 다 발언할 수 있었으니까. 또 민회 전체 민회가 열릴 때는 500명이 아니에요. 500명은 상근 국회고 이 6,000명, 7,000명이 전체가 시민이 모였어요. 그때에서도 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여기 보면 물시계에 가위표 2개가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자, 물시계가 요 밑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쭉 빠져서 전체 빠지면 그게 다 발언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가위표 하나는 X표 하나는 3분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2개면 6분이에요. 6분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분, 어떤 사람은 3분을 줬던 겁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발언권을 주고 시간까지도 제약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는 뭐예요? 배심원까지도 아까 사법부까지도 다 민중에게 이양을 해서 권한을 줬다고 했죠. 그 사법부는 뭐냐? 다 추첨을 했어요. 재판. 그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관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명, 500명, 1000명 여기 재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몇 명의 재판을 받았을까요? 501명이 여는 501명의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관도 다 모조리 다 뽑았습니다.
자기가 재판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재판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지금 그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게 미국의 배심원 제도 있죠. 배심원 제도가 아테네에 지금 시민 재판을 본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줄여서 여기는 수백 명이 참여를 했지만 미국은 아주 일부 몇 명으로 배심원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재판관 이외의 판관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참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편 추방을 통해서 국외로 10년 동안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꼽혔던 곳이 바로 이 아고라이죠. 아고라. 여기는 지금 아틀라스 주랑이라고 해서 최고의 상점가였습니다. 지금 봐도 최고의 현대식 백화점과 버금갑니다. 이게 1800년대에 이게 다시 복원이 됐죠. 이 아고라에 있었던 옛날에 남아있었던 스토아, 주랑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테네의 축제가 있었던 이 판 아테나의 대로를 통해서 이 아크로폴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푸닉스 언덕, 여기가 미네장입니다. 푸닉스 언덕하고 디오니소스 극장, 이 두 곳이 바로 미네가 열렸던 곳이고, 바로 저쪽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다 보면서 미네가 열렸고, 여기가 베마라고 해서 이 연단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아테네 여행을 가면 여기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2번이나 가면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가면 대부분 다 여기만 다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한참 산으로 올라갑니다.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 올라가서 저거 아크로폴리스를 보면서 여기에서 베르클레스가 연설을 했던 것들을 이게 상상을 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페리클레스가 여기서 연설을 하곤 했죠. 그래서 이 6,000명이 넘는 이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연설을 잘하기 위한 그런 공부, 소피스트들의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도 바로 민주주의가 낳은 언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각종 문화 예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다 이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죠. 제우스, 포세이돈. 그 다음에 연극이 굉장히 성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최고의 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막 쇠퇴해 갈 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융성기에 있었지만 소크라테스 이후는 바로 쇠퇴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중을 계몽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아테네의 아레테 정신이 최고로 발현됐고 아테네의 정신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바로 그리스의 테아트론입니다. 이 테아트론이 바로 아테네인들의 민주적 교육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은 IT의 최고의 영웅이었지만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그것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바꾸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요. 그 당시 최고의 그리스 비극 작가의 작품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과거를 되돌아가서 그런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테네 민주주의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저 정점을 찍고 나서 쇠퇴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테네인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쟁취했던 그 자유정신, 그 자유정신이 퇴조하는 겁니다. 자유정신의 첫째는 뭐냐?
내가 피를 흘려서 내 나라를 지키고 내가 지킨 만큼 내 권리를 정치적 권리 행사로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애국인에게도 주지 않았죠. 그 대신 그 애국인이나 그 거류 애국인에게는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는 헤르클레스 시대까지만 해도 아테네는 국민 개병제죠. 모두가 다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0년부터 아테네가 굴복하게 되는 항복하게 되는 404년까지 이 시기에 서서히 퇴조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말기쯤에 가면 이제는 국민 개병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사서 쓰려고요. 아테네 시민만의 권리였는데 이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생각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가 멸망한 것도 용병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멸망하게 되죠. 사실 그 아테네 시민들은 18세부터 60세까지 군 복무를 했어요. 42년 동안 군 복무를 합니다. 그럼 60세까지 군 복무를 어떻게 하냐? 전쟁에는 언제든지 소집되는 거죠. 그리고 에페소스라고 해서 18세부터 20세까지는 현역 준비군입니다. 20세가 되면 현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다 해야만이 참정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용병이 나타나더라.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은 부유해졌고 페르클레스 시대에 제국주의가 나타났고 많은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공납금, 기여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구 풀었죠. 그 다음에 민중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아까 민중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졌다고 했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제는 민중에게 이렇게 세계의 권한을 다 주는 최고조의 직접 민주주의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테네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민중이 폭주하게 된 게 뭐냐? 데마고그가 나타나. 데마고그. 데마고그는 선동적 정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데마고그. 데마고그들이 나타나서 민중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 집회에서 데마고그들이 선동에 따라서 민중들이 어이없는 결정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이 연설들만 가르쳐갖고 사람들이 연설로 현혹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중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테네 경제가 폭망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지면서 해상권을 잃어버려요. 해상권을. 아테네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해상 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함대를 건조해서 해상 지배권을 가졌는데 그게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발휘가 됐었죠. 증명이 됐었죠. 그런데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스파르타는 사실 해군이 없었어요. 근데 스파르타가 교묘하게 거꾸로 페르시아에 부역을 해서 페르시아하고 결탁을 해서 페르시아의 해군을 빌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무너뜨리죠. 자중질환이죠. 그래서 해상 제패권이 무너지면서 아테네가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스 민주정이 쇠퇴하게 된 그 배경과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